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도지사 선거만 뜨거웠을 뿐 시장군수와 지방의원 선거는 또다시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번에도 민주당 경선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반복되는 사례를 또 한 번 기록하게 됐습니다. 6.3 지방선거를 되돌아보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고 앞으로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상진 익산발전연구원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손문선 익산시의원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서 뭐 두 분 다 선거와 그리고 지역 정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시니까 어떤 점을 느꼈는지 총평 삼아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좀 몇 가지 단어로 좀 해서 키워드로 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고 대표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선은 민주당의 압승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12.3 불법 개헌 이후에 그 몰락한 야당에 대한 심판의 선거가 연장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손문선 당선인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이번 지방선거하고 국회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가 1년이 됐잖아요. 1년에 대한 중간 평가라는 의미도 있고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거기에 대한 심판 여지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결과는 이제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도지사 선거가 전국의 이슈가 됐다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 부실이 드러나서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개혁 문제가 좀 대두됐고 현재 대학생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좀 분노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하셨지만 도내에서는 이제 도지사 선거만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선거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과는 결국은 민주당 후보인 그 이원택 후보가 지금 당선이 됐고요. 이제 참 우리 도내에서는 흔히 볼 수 없었던 무소속 후보 김관영 후보의 이제 돌풍이 이어졌는데요. 이런 그 김관영 후보의 돌풍을 지금 극복을 하고 이원택 후보가 당선된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당초에는 좀 김관영 후보가 좀 우세하지 않느냐 이런 그 공기가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했었어요. 이것을 막판에 극복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손문선 당선인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당선됐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원팀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중앙당부터 총결집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승리를 했지만 그런데 그전에는 이제 무소속 후보들도 시장군수가 당선이 됐는데 아마 이번에 낙선하는 피해가 저는 발생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관영 지사 같은 경우는 현금 살포 문제 때문에 네. 그동안 보면 이렇게 당에서 제명당하고 경선 자격도 박탈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고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엎치락뒤치락 할 정도로 굉장히 박빙의 선거를 치렀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렇게 민주당의 조직력과 그 다음에 여당 도지사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이 이렇게 부각되면서 선거 막바지까지 이제 김관영 지사가 추격을 했지만 그걸 뒤엎지는 못하고 이원택 후보가 승리를 했다 보고 있고요. 또한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발전에 대한 여당 도지사에 대한 기대감도 도민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아마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여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민주당 전통 텃밭이잖아요. 텃밭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김관영 현 지사가 득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경고도 담아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나 앞으로 이원택 후보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상진 대표께서는 이원택 후보의 당선 승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이재명 정부와 코드를 잘 맞출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소속의 후보를 선택했다라고 저는 이제 결론을 내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원택 후보도 우여곡절 끝에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 속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현금을 뭐 삼촌의 마음으로, 삼촌의 심정으로 좀 현금을 줬다라는 그런 항변이 있었지만 그런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후보가 됐습니다. 이원택 후보가. 네.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원팀, 이재명 정부에서 100년 만에 우리 전북의 발전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라는 호소가 결국에는 도민들께 잘 먹혀 들어갔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어떤 후광을 입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김관영 후보의 득표율이 졌기는 했지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41.88%, 거의 42%에 가까운 득표를 했습니다. 이 45%의 무소속 후보의 득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의미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은 왜 김관영 후보가 당선까지는 이르지 못했는가? 이런 점도 함께 같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상진 대표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호남에서는 그 민주당 이외의 어떤 정당이라든지 또는 그 무소속 후보가 광역단체장에 선출된 사례가 없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광역단체장 정도는 굉장히 비중이 높은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게 확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관영 현 지사가 그때 당시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이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힘겨운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이기려면 초반부터 여론조사에서 한 15%에서 20% 이상의 격차를 벌리고 이겨나가야 된다. 네, 15 내지 20%.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막판에 근소한 차이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한데 초장부터 보면은 김관영 후보와 이원택 후보 간의 여론조사 비율이 그렇게 큰 격차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오염된 여론조사라는 평가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뭐 거론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그런 격차를 가지고는 이 싸움의 승자는 이미 예견이 돼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김관영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딜레마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좀 전에 우리 손문선 당선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북지사 선거가 전국적인 관심을 가져야지만이 본인의 어떤 역량을 좀 더 키울 수가 있고 득표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전략도 있지만 반면에 그럼으로써 민주당을 결집시키는 네. 반작용적인 영향력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김관영 후보가 이번 선거를 임하면서 굉장히 괴로운 딜레마의 상황 속에서 선거를 치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참 어찌 보면 이제 무모한 도전이었는데 무모한 도전이 이제 결국은 무모한 결과로 지금 나타났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건데 그렇지만 이 42%의 득표는 그런데도 의미는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의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자구도이기 때문에 42%의 득표율도 상당히 높은 득표율이라고 보여집니다만 현역이고 그런 프리미엄을 감안한다면 평이한 저는 수준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평이한 있습니다. 수준이다. 예. 네. 손문선 당선인께서는 네. 어떻게 평가하고 그 실패한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전북 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보통 더불어민주당 특히 여당이잖아요. 여당이 보통 70에서 80% 이상 득표를 하면서 항상 이겨왔거든요. 그리고 별로 관심 받지 못한 선거였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현 지사가 무소속 출마하면서 40% 이상 득표를 하면서 전국적 이슈가 됐고 더불어민주당 그 당대표를 포함해서 최고위원 그다음에 거물급 정치인들이 전북으로 총출동을 했단 말이죠. 저는 선거에서 보여준 모습과 같이 앞으로도 그렇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 당의 결정에 대한 반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지하는 공감을 하고 있는 지지 세력들과 함께 선거를 치렀는데 실제 그 벽은 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그 경선 자격 박탈에 대한 반감 문제, 특히 현금 살포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여당 그 도지사와 네. 그리고 대통령과 원팀이라고 하는 이런 그 구도를 뛰어넘지 못했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도민들은 앞으로 지역의 미래나 성장 능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경험을 해보면 여론조사에서 그 여당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15% 이상 앞서고 있어야 충분히 박빙의 승부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여론에 잡히지 않는 정통 지지층들이 그 정도 있기 때문에 김관영 지사가 그거를 극복하지 못했다 생각을 하고 네. 또 하나는 이원택 후보가 당과 함께 대통령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 군수까지 원팀으로 표를 최종적으로 결집하면서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약한 김관영 지사가 그 벽을 넘지 못하고 패배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우리 또 시장군수 선거를 보게 되면 도내 14개 시장군수 중에서 무소속 후보 당선자가 없습니다. 그동안 이전의 선거를 보면 꼭 한두 명씩은 무소속 후보자가 당선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사례였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이 시장군수들이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런 싹쓸이 현상, 예의 없는 싹쓸이 현상,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손문선 당선인께서 직접 선거에 참여하셔서 네. 했으니까 그런 점들을 피부로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시장군수의 싹쓸이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기존 선거를 보면 14개 시군 단체장 중에서 그래도 뭐 2명 네. 이렇게 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싹쓸이를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역대 31년 만에 처음 있는 사례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31년 만에요. 네. 네.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대요. 그리고 그만큼 민주당 지배력이 전북 같은 경우는 공고해졌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선거 과정에서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국정 안정화를 위해서도 실제 전북 도지사를 여당을 찍어야지 않느냐. 그리고 시장 군수 같은 경우도 전라북 도지사 선거가 강하게 양쪽으로 양친형으로 결집하면서 실제적으로 시장 군수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으로 결집되면서 무소속이 낄 수 없는 상황이 저는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의 역할도 저는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 사태에 대해서 반성이나 그리고 정당개혁 의지도 없기 때문에 아까도 처음에 말씀했지만 야당에 대한 심판 여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당으로 결집하는 이 효과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하지만 도지사 선거에서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40% 이상 득표를 했고 실제 투표율이 14.1% 지난 선거보다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근데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그 경선 과정이나 당내 본선 과정에서도 갈등이 있었고 반감도 표출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뭐 전북에 완전히 독점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느 정도 틈새가 벌어졌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번은 아니지만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기는 저는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성진 대표께서는 어떻게 이 시장군수의 싹쓸이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는 이제 뭐 한두 명 정도, 또 많게는 거의 뭐 한 40% 가까이 무소속이 당선된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번 선거는 유례가 없는 그 31년 만에 처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민주당의 어떤 기대하는 네. 시군민들의 어떤 의지가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한편으로는 이제 무소속으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손문선 당선자께서도 현재 무소속이시지만 굉장한 어떤 본인의 정치 철학과 신념이 강해야지만이 그 고난의 길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시군에서 무소속으로 또는 단체장을 한번 도전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지난한 과정을 잘 견뎌내는 게 너무나 어렵죠. 그러다가 이제 마침 작년 대선 때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 해서 과거에 민주당을 탈당했던 인사들 또는 아직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았던 인사들 그 중에서 또 시장이나 군수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을 전부 다 받았단 말이죠, 민주당에서.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그 모든 인사들이 전부 경선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선에 참여한 사람들은 낙천을 하게 되면 본선에 출마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제도적으로. 그래서 그런 싹을 무소속 출마, 경쟁력 있는 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아예 싹을 키우지 않았다는 게 현재 이제 민주당 도당에서 전략적으로 그 경선 관리를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무소속 출마라는 어떤 정치적 신념과 그런 철학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토종 정치인들의 발굴이나 육성 이런 토양이 아직은 우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의 역할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방의원 공천 과정에서 상당히 그 문제점이 계속 지금 뭐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런 지적이기도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역시 다시 또 반복이 됐습니다. 이 공천의 기준이 뭐냐? 지금 도당의 이 그 지방의원 그리고 시장군수의 공천의 기준이 뭐냐? 그리고 왜 공개를 안 하냐? 이런 그 공개를 안 하니까 훨씬 더 그것이 또 여러 가지 이 잡음을 갖다가 내는 그런 원인이 많은데 이런 그 민주당의 공천 제도, 공천 시스템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고상진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큰 문제죠. 사실은 이제 공당이라는 것은 이제 권력을 지향하고 추구하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정말 이 존립 자체의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천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 사회를 지탱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인데 사실 지금 민주당의 지방의원 공천 과정이 굉장히 말이 많아졌던 게 하루 이틀 사이가 아닙니다. 네. 뿐만이 아니라 계속 이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를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는 뭐 이번에 여론조사도 물론 시장 군수 경선에서는 도입을 했습니다만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는 100% 당원 투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00% 당원 투표지만 이 투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과정이 아예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지난 6.3 선거 때도 투표소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투표소에 참관인들이 있습니다. 참관인들 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또 이후에 개표 참관인도 있습니다. 개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면 이 투개표에 대한 참관인을 충분하게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게 현재 지금 공천 경선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런 굉장히 엄청난 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맹점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는 앞으로 우리 민주당이 조금 더 바꾸어 나가야 될, 개혁해야 될 큰 대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조금 더 그 정밀하게 만들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익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7선 의원이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지금 다선 의원이 양산이 되는 한 번 당선이 되면은 평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금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시의원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고인물이 되는 그런 부작용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손문선 대표님, 민주당의 특히 밖에서 보이니까 네. 더 잘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다 아시겠지만 전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익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민주당 강세 지역이잖아요. 즉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고 하는 공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좀 좋은 인물들을 많이 발굴해서 선출직으로 이렇게 내보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평가들이 많다 이런 여론도 있고요. 민주당이 잘해야 전북이나 익산이나 군산이나 지역이 좀 발전할 텐데
실제적으로 나름대로의 그런 공천이나 경선이나 이렇게 후보를 보내고 그다음에 당선되고 하는 데까지는 책임이 있지, 이후에 후보자들이든 당선인들이든 이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없다라고 하는 게 아쉬움이 크고요. 실제 전북은 거의 더불어민주당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게 대한 그렇죠. 네. 책임이 좀 분명히 당에서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전북 도당에서 기초단체장과 그다음 지방원 후보 432명을 심사를 했는데 그 중에 35명밖에 부적격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유도 공개를 안 해요. 당사자한테만 개별 통지하지 어떤 원칙으로 여기를 탈락시켰는지 부적격 처리했는지 얘기를 않고 있는 상황이고, 도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산 같은 경우는 후보 돌려막기 현상도 발생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예, 뭐 측근 심기로 시민을 좀 오랑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아니라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는데, 시장 경선에 탈락한 후보들이 다시 공천받아서 지방의원으로 이렇게 공천받아 당선되는 이상한 사례들이 좀 발생을 했고, 앞으로 정당 기준을 좀 원칙들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덕성 논란이 있던 현역 의원들이 대거 상환을 하는 이런 이상한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현재 검증 시스템도 원칙이 없는 것 같고요. 이에 대한 시민들이나 도민들 비판도 좀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대해 좀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좀 대정비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마디로 이번 민주당 공천 과정을 보면 도민이나 시민들이 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결과적으로 보면 원칙과 기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들도 원칙과 기준도 잘 모르고, 또 하나는 도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북 도당에서 선출직 후보에 대한 공천 과정에 대해서 투명한 나름대로 원칙을 세우고, 과정에 대해서 결과를 공개하는 민주적 원칙들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게 저는 공당으로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도의원 선거 같은 경우가 참 이상한 선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익산 같은 경우는 무투표 당선이 5개 선거구에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에 후보자를 냈는데 유권자들에게 선택도 받지도 않은 채 그냥 당선이 돼버리는 이런 도의원이 탄생을 했습니다. 익산은 뭐 5개 선거구가 다 그렇게 있고, 군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 무투표 당선, 이런 선거야말로 어디 민주주의에 커다란 함정이지 않는가, 큰 구멍이 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도 개선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그 당의 그 공천 시스템,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독점 현상,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상진 대표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말 어떤 유권자의 선택 권리를 이렇게 박탈한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투표를 진행하는 것도 옳으냐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참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5명이 무투표 당선이 됐습니다만, 익산의 경우에 그 중에 한 3명은 지금 초선 의원이죠. 초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자정 능력은 저는 충분히 이번에 발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어떤 건강한 경쟁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토양만큼은 좀 어떻게 해서든 바꿔봐야 되지 않나. 하지만 우리 도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만큼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기 어려운 게 도의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양 자체 또는 시민들의 어떤 인식,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깨트리고 개선하느냐라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경쟁 체제를 시급히 도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저는 이런 어떤 제도적 맹점, 이런 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의원 선거는 경쟁 체제가 안 되는 게 뭐 정당 투표를 해버리니까.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불만은 이 뭐 경쟁도 좋고 그렇지만 이 사람이 도의원으로 나온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채 당선이 돼버리는 이런 것이 참
한심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 당선인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 도의원들이 대부분이 무투표 당선되기 때문에 자기 동네 도의원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물어봐요. 참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민주당이 어쨌든 실제 전북에서 굉장히 강세를 갖고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천제도부터 먼저 바꿔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당원 공천제는 실제적으로 당원들 몇 프로가 이게 결정을 하잖아요. 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여론조사 부분도 비율도 좀 만들 필요가 있고, 지역사회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이나 다양한 제도적 보완을 해서 시민들이 공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완 요건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권리당원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직력이 좀 갖추고 있고, 또 하나는 경선 과정에 대해서 뭔가 장점 있는 사람들만 그 공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당원 모집을 한다고 이렇게 다들 바쁘잖아요. 당원이 꼭 당원 수가 공천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분명히 바꿔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실제 법도 바꿔야 합니다. 원래 민주주의 원칙은 주민에 의해서,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자가 공직을 수행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대원칙인데, 도민들이나 시민들은 투표장에 가면 투표용지에 도의원이 없어요. 투표용지 없다 보니까 자체가. 없어요. 네. 원래 실제적으로 7장을 받아야 하는데 6장밖에 못 받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직선거법을 바꾸더라도 찬반 투표나 이런 것도 도용을 해야 한다, 저는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혼자 무투표 당선된 자가 있더라도 도민이나 시민이 찬반을 거기에 의사표시할 수 있는 투표행위를 저는 해야 저는 민주주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원 선거 이것도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표면적으로는 뭐 한 3분의 1 정도는 좀 물갈이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익산시의회는 뭐 25명 가운데서 9명 하면 36%, 군산시의회는 24명 가운데 이제 10명, 한 37% 정도가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시의회에 진입을 이제 한 상황이 됐는데, 이제 물갈이는 이루어졌지만 또 다선 현상도 상당히 많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시의회 구성원 측면에서 이 어떤 게 바람직한 것인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익산시의회 선거 결과를 보니까 현역 의원 15명이 당선이 됐더라고요. 네. 저 같은 재입성이 1명, 그리고 신인이 9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현역 중에 3명이 체급을 올려가지고 도의원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고,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5 중에 19석, 굉장히 76%를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새롭게 좀 이슈를 떠오른 조국혁신당이 3석 네. 확보를 해서 뭔가 의회의 변화가 저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 의회와 이번에 10대 의회가 42% 물갈이가 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산시 같은 경우는 기존 23명 중에 2명은 체급을 올려서 도의원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됐고, 뭐 3명은 경선이 탈락됐고, 3명은 불출마해서 본선에 15명 출마해서 11명이 재선에 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의회 구성원에 대한 교체율은 52.2%로 익산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군산 같은 경우는 뭐 더불어민주당이 87.5%를 쓸었고요. 21석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석은 조국혁신당 무속 1석으로 군산 같은 경우는 익산보다 더불어민주당 실제적으로 숫자가 더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익산시의회나 군산시의회를 보면 마찬가지로 원 구성부터 민주당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시 벌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익산시의 경우 조국혁신당, 무소속 진보당이 일부 당선됐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경제 기능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대 의회보다 10대 의회가 나름대로 경제 균형이 높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시민들이 많이 갖고 있고요. 군산시의회는 신인 의원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전문성이나 정책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이나 학습들이 꾸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부 견제 균형이 일부 미약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구 대표님, 이 시의원 선거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익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손문선 당선인께서 재입성을 하셨지만 그동안의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가 표로서 네.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진보당의 손진영 현 의원도 다시 또 당선이 됐고 또 조국 혁신당에서도 그동안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를 잘 받은 현역도 당선이 됐고 또 새로운 인물도 입성을 했습니다만 30%에서 40% 정도의 물갈이란 표현 자체가 조금 잘못됐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보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아주 바람직하고 건강한 생태계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해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군산 같은 경우에는 시장 당선자께서도 이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어떤 정치적 철학이나 가치에 대한 시민의 검증을 충분하게 받았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앞서 우리 손 당선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롭게 진입한 신규 의원들의 어떤 전문성이 그 제대로 견제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약간의 좀 우려 섞인 또 기대도 해봅니다. 익산시의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당 구성이 좀 다양한 그런 것은 조금 우리가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이번 선거도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출신들이 다수 의석을 확보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조국 혁신당이나 진보당 같이 이제 재입성한 무소속 후보도 있기 때문에 아마 목소리가 저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회 목소리가요. 지난 의회에 대한 평가가 시장이나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 중에 이제 목소리를 내는 진보당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있었지만 숫자가 적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번에는 그 중량감 있는 조국혁신당 후보나 그 다음에 재선에 입성한 진보당 후보 또 무소속 후보들도 있기 때문에 지난 의회 같은 기능은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정확히 의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 다음에 견제 기능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 대표님은 이런 익산시의회 구성, 예. 이런 그 소수 정당의 이제 후보자들이 진출을 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좀 민주당 독점 의회에서 어떤 매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충분히 저는 그런 기능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당선자들, 민주당 이외의 정당이라든지 무소속의 당선자들을 보면 면면을 보면 일당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 또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익산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그 소속되어 있는 정당에 맞게끔 그 가치에 맞게끔 어떤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또는 조례라든지 뒷받침이 이제 예산으로서 이제 뒷받침이 되는 거지만 이런 의미 있는 유의미한 성과를 가지고 시민들께 좀 좋은 의정 활동으로 보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핵심은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 지방 정책이 아주 크게 핵심 정책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많고 실제로 대통령과 정부가 이런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정부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랄지 그리고 우리 지역 같으면은 현대차의 그 구조라고 하는 대규모 투자를 어떻게 지역 산업 발전과 연계시켜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지금 새로운 지방정부의 지금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의회도 그렇고 단체장도 그렇고 새로운 어떤 환경에 직면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 손문선 당선인께서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AI 데이터 센터나 로봇 산업, 뭐 수소 산업, 기타 이런 부분들을 정착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는 작업들이
현 지사를 비롯해서 단체장들이 좀 펼쳐야 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력 기반이 지금 전북이 미약한데 네.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빨리 확충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대차그룹의 그런 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이 빨리 시급하게 지정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청년들과 전문 인력이 전북으로 몰려올 수 있도록 정주 환경이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구축할 필요가 저는 있어서, 실제 정부와 우리 새로 당선된 도지사,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시군 단체장, 기업들이 좀 긴밀하게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말 그대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새만금 투자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구축되고 전북의 미래를 좀 바꾸는 대전환의 기회를 좀 맞이해야 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상진 대표님, 이 참 절대절명의 기회라면 기회고, 뭐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특히 전북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번 기회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새로 당선된 분들이. 저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벌써 5년 임기 중에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4년 남았고 그 중에서 힘을 쓸 수 있는 게 고작 2년 내지 3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 전라북도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힘을 쓸 수 있을 때 무엇을 받아올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좀 전에 우리 손 당선인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받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올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과거 우리가 새만금을 30년 동안 희망 고문의 대상이다라고 비판을 하던 그런 목소리를 높여서 이제는 이재명 정부한테 무엇을 받아올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현재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촘촘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지난 김관영 도정에서 굉장히 불거졌던 게 지역 간 갈등입니다. 네. 뭐 행정 관할구역 때문에 새만금 3개 도시가 갈등을 했고요. 전주 완주 간에 정말 볼썽사나운 그런 갈등의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갈등적 요소들을 잠재우고 이 도민들의 열망과 역량을 하나로 뭉쳐낼 수 있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들의 리더십이다, 그렇게 보여지면서 이런 우리가 100년 만에 맞이하는 도약의 전환의 그런 시기에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도지사나 시장 군수들의 리더십이 절실히 요망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군산과 익산에 이제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있습니다. 새로 이제 9대 민선 시정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이것들이 이제 관심사인데요. 우선 군산과 익산의 대표적인 어떤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상진 대표님, 어떤 것들을 풀어야 할까요? 익산 시민들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 속에서 어떤 바람이라면 바람인 건데, 그 제2혁신도시에 대한 희망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자꾸 들리는 얘기는 암울한 얘기들만 들려요. 사실은 한 3군데가 미리 지정이 됐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정부에 깊숙이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공론화를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키울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군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 투자 9조 원, 네. 이번에 젠슨왕 대표가 한국에 왔을 때 정의선 회장이 직접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새만금에 현대가 투자하는 그런 AI 기지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줄 것을 엔비디아에도 제안을 하셨는데, 네. 유쾌하게 웃어 넘기긴 했지만 이런 논의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군산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끌어올 것인가. 근데 이러한 논의가 언론에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도자들은 어떤 메시지가 아직까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좀 저는 그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과의 싸움에서 시적절한 대응 또는 대처, 이런 것들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손문선 당선인님, 군산과 익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익산의 핵심 사업이나 현안 사업을 보면 국가식품클러스 2단계 조성, 이거 공약 사업이죠. 국가 공약 사업인데 현재도 윤곽이 드러나지 있지 않고,
뭐 바이오 산업이나 이런 부분도 현재 추진해 있고, 제2공공기관 유치 같은 경우는 이현택 당선자가 도지사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 이행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년 선거 때만 나오는 익산역 네. 교통망 구축하는, 광역 교통망 구축하는 거, 이 부분도 국토부 장관까지 다녀갈 정도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청사진이 저는 제출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뭐 새만금 2차전지 산업단지나 지금 알리백 산업단지 유치전이 좀 뛰어들고 있는데, 새만금 산단이 알리백 산단으로 좀 지정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조선해양에 대한 AI 전환이든 다양한 현안 사업이 새로 당선된 사람들에게 당선자들이 해결해야 할 숙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기존 제조업 구조가 좀 현재 약하기 때문에 대체 산업 구조로 빨리 전환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익산 같은 경우는 바이오나 식품 산업들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부가가치를 올리는 고도화 전략을 빨리 수립을 해서 나름대로의 규모에 맞게 나름대로의 그런 그거에 대한 일자리나 부가가치나 이걸 높일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준비 작업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됐으면 의회 운영도 이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의회도 개혁 운영 측적인 운영 면에서 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바꿔야 될 것인지 먼저 좀 우리 손문선 당선인께서 좀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시민들 중에는 지방의회 필요하냐 무용론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역할만 수행을 하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나, 또 하나는 지역 발전이나 다양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저는 기능을 할 것 같고요. 그거를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비판이나 비난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잖아요. 의결기관이거든요. 집행부 정책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견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난 의회가 이렇게 그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서 다양한 갈등이 양산되고 지역에 이제 문제점을 노출을 시켰는데, 앞으로 의회 견제 기능을 충분히 좀 높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나 시민, 전문가들이 좀 참여하는 토론회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제 의회에서 토론회하는 경우를 거의 많이 보지를 못했거든요. 조례를 만들든 어떤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든 충분히 사전에 토론회나 워크숍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이루어져서 간담회 이루어져서 충분히 시민들의 목소리가 의사결정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으로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문제 삼았던 만경강 수변도시 문제도 그렇고 해양로컬 푸드 문제도 그렇고 이런 거에 의회에서 토론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의회의 개인의 성향이나 의회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끝내버리지 실제로 시민들이 참여할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대의 기능을 좀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기능도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의회 역량 강화인데요. 시장과 의원들은 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도시 발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능력이나 의회 의원들의 능력에 따라 도시가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 정체되느냐 이게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의회가 연구나 학습을 좀 다양하게 하고 사전에 시민과의 그런 토론회나 간담회를 꾸준히 해서 의회의 기능을 높일 수 있고 의회의원들의 자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전환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구상진 대표님, 이 의회 운영, 지방의회 운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이 됐는데 이런 문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까? 벌써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30여 년, 거의 40년 가까이 이제 지방의회가 부활을 된 지도 우리가 시간이 지났고 또 시간이 지난 만큼 그만큼 의회 운영도 성숙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좀 전에 우리 손문선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성찰할 부분들은 강력하게 성찰을 해서 바꿔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저는 말씀 중에 가장 공감하는 게
수기민주주의 제도가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어떤 사안별로 또는 갈등 요소별로 시의원들께서 자기의 소신을 충분하게 토론에 임해서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정책으로 입안이 되는 이런 선순환을 낳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정착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꾸 어양동 로컬푸드라든지 만경강 수변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외 여론전만 자꾸 양산이 되고 또 그 중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가짜뉴스도 양산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시민들 간의 갈등과 반문만 더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의회에서 지역 정치인들이 미연에 좀 방지를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수기민주주의 끊임없이 토론을 통해 가지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수기민주주의 제도를 우리 익산 시의회가 시급히 도입을 한다면 아마 선진 의회로서 자리매김하는데도 지름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새로운 당선자들에게 바라는 놓여진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진 대표님. 예. 6.3 지난주에 선거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 또 익산 시민들, 군산 시민들의 표심 또 의중은 분명히 드러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 결과 도지사 그리고 전주시장, 익산시장, 군산시장이 모두 새 인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 인물은 그 새 인물들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가 100년 만에 전북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충분하게 발휘를 해달라라는 그런 기대가 담겨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당선자들을 포함해서 새롭게 또 의회에 진입하시는 의원들께서도 그런 도민, 시민, 군민의 그런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리라 믿고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손선문 당선인님 정리 말씀해 주시죠.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익산과 군산 모두 새로운 시장이 선출이 되었고요. 전북 도지사와 전북 교육감도 새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지방의원도 많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새로 선출된 대표들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과 청년 인구 유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이 요구하는 여러 현안도 해결해야 합니다. 선출된 대표들이 시민들이 왜 자신들을 선택했는지를 항상 기획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께서도 투표로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공약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일상에 느끼는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도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지역 대표들에게 충분히 전달돼서 정조환경이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 역할도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6.3 지방선거가 또다시 민주당의 압승으로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공천의 불투명성, 정책선거 실종이라는 과제가 또다시 드러나서 이런 것들이 언제 개선이 될지 또다시 우리가 지적해야 되고 비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얼마나 개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당선인들이 오는 7월부터 시작하는 제9대 민선시정에서 자치와 지역 발전에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지도 유권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서 두 눈을 똑똑히 뜨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